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함께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코파운더, 이 공동 창업자라고 하는데, 공동 창업자한테 지분 분배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래프인데, 회사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쫙 해나갈 건데, 여기서 어, 코파운더한테 지분을 잘못 주면 이 프리 A로 못 갑니다. 엔젤까지는 가도 어떻게 가도 프리 A에서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정말로 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창업 파트너다 해서 우리는 이제 지분을 50%씩 갖고 간다. 그리고 우리가 출자도 반씩했다. 뭐 자본금 3천만 원짜리 회사에 1,500씩 출자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능력도 각자 이렇게 기여하니까 50%씩 한다. 이게 이제 사업 두 분이 이제 보시면은 뭐 합리적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비합리적입니다. 음.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러한 형태의 지분 구조를 가진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걸 꺼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주식은 한 명이 거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코파운더에게 가는 지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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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자도 같이 하고 정말 신뢰하면은 최대 30%. 예, 최대 30%. 그러면 이제 7대 3, 대표이사 70%, 코파운드 30% 갖고 있잖아요. 그럼 70%에서 엔젤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선 순서를 좀 바꿀게요. 엔젤 들어가면 어, 지분이 희석돼요. 음. 왜냐면 신주가 발행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의 지분율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 70% 엔젤 받으면은 한, 한 60, 아니 뭐죠, 한 70%. 그다음 프리 A 받으면은 한 60%, 55% 되면은 시리즈 A 들어가면 벌써 50% 이하로 떨어져 버리죠, 지분율이. 음. 투자자들은 적어도 시리즈 B 정도 갈 때까지는 그래도 대표가 이 사업의 주요한 그런 운영 권한을 갖고 가길 원해요. 우리가 큰 회사는 상장 주식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이미 시스템이 잡혀져 있어서 전문 경영인이 이제 들어가서 어, 오너와 경영인이 다른 형태, 즉 파운더와 경영인이 달라도 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 파운더가 초기를 이제 끌고 가서 예, 그 파운더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시리즈까지 이제 올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서서히 조직 구조가 이제 시스템화되는 거죠. 의사결정 구조가. 그러면서 안정화시키길 원하지. 아직까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회사인데 지분이 너무 분산돼 있다 하면은 이거는 주인이 없는 회사로 인식합니다. 음. 왜냐하면 책임을 누가 질지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 투자가 들어오면 어떤 경영의 의사 결정권이나 그런 걸 이제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는 지분이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이 형태를 이렇게 되게 꺼린다, 투자하기를. 음. 자, 코파운더한테 그래서 이제 줄 수 있는 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한 10%. 예, 10%. 근데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원하는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리사, 예, 변리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같은 분들 중에 있어요. 또는 교수님들. 음. 여기는 한 3% 미만이 좋습니다. 음. 여기에 지분이 10% 정도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투자사가 이 지분은 왜 10%나 이 사람한테 나갔지? 예.
우리는 돈 주고 이만큼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이 컨설턴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데 이제 그런 쪽과는 지분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고, 컨설팅 해준다고 뭐 돈 됐으니까 지분 줘,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차라리 돈 주고 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지분 받고 제대로 안 해주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지만 출자하는 당시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자본금 3천만 원짜리 만들 건데 1억을 들어오겠대. 예. 그러면 이제 그 1억 받되, 예. 바로 액면가로 받으면 안 되고, 출자할 당시에도 발행가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받아두는 게 필요하고, 그래도 조금 엔젤보다는 유리하게 들어가겠죠. 아예 이제 초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엔젤 들어오는데, 엔젤 들어갈 때 기업 밸류는 최소한 5억에서 한 30억 사이에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예. 핵심은 코파운더 지분을 줄 때 많이 주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아끼는 동생이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직원이라도 많이 주면 안 된다. 대부분의 지분은 대표가 갖고 가야 된다. 왜냐면 이제 지분이 투자받고 지분 희석되는 과정에서 대표에서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음. 소유권을 확실히 한 뒤에 회사가 성장하고 나서 대표의 지분율을 줄이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명에서 창업한다고 쳐요. 대표가 1명이고 코파운더가 3명이나 있어. 근데 코파운더 셋 중에 1명은 이제 역량을 기여하는데 2명 정도는 이제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역량을 기여한다고 하면, 지분 분배를 할 때 정말 역량 기여를 하는 분이라면은 한 5%, 많이 주면 10%. 예. 그러고 나서 코파운더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는 뭐 한 3% 미만. 예. 시원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스타트업 비상장 주식은 대표 주식 보유량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 그게 좋다. 음. 가치 평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나오는 용어들, 몇 배수인가요? 음. 몇 배수라는 건 액면가와 발행가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본금을 만들 때 초기의 주식 가치. 그래서 100원, 1000원, 500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요. 발행가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자한테 팔 때 그때의 가치. 그래서 회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발행가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자, 몇 배수인가요? 한다는 건 뭐냐면 액면가가 1000원인데 발행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배수라는 거죠. 그게 개념이고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 가치가 너무 낮았던 사례고 하나는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았던 사례예요. 둘 다 안 됩니다. 적절해야 됩니다. 기업 가치가 얘가 이제 투자자들이랑 이제 처음에 투자자들한테 주식 팔 때 15%였나? 20%였나? 20%의 지분을 1,500만 원에 팔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걸 2명한테 판 거지. 40%의 지분을 2명한테 팔고 3천만 원을 한 거지. 이때 이제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 이건 구주로 팔고, 구주. 주식은 구주가 있고 신주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구주는 누군가 갖고 있는 주식, 신주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고. 근데 요거 이제 팔 때 20%에 1,500만 원을 해서 2명 팔았으니까 40%의 주식을 판 거예요. 근데 팔고 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럼 이 회사의 총 가치가 7,500만 원이었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지. 너무 낮게 잡아버린 사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이럴 일은 없겠지만 성기수 대표님이 회사 가치를 5억에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1억 투자하는 투자자한테 지분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게 아까운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표님이 사업을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는데 이 지분이 계속 아까워요. 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막 싸게 이렇게 투자자를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투자자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대표님이 이제 이 사업 말고 딴 사업도 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 법인 폐업해버리고 또 글로 가버려요. 왜냐면 이걸 하는 동기가 떨어지니까. 왜냐면 지분 너무 많이 줘버렸거든. 아, 별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주식 이 가치가 50억에서 50억. 초기 밸류인데 50억 잡았어요. 어, 아니, 그럴 경우, 네. 뭐, 우선 배정이 있잖아요. 네? 그 신주, 우선 네. 배정, 그 주주 통해서, 음, 통해서, 음,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너무 지분이 낮다. 그럼 음, 신주 발행하는데, 음, 최대 몰아주자. 음. 그래서, 최대 주주만 신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불로 기권해서 이렇게 높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예. 그렇게도 되지만 이제 뭐 그러면 또 뭐 하면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왕에 이제 많이 갖고 가는 게 좋다 이거지. 두 번째는 하여튼 사례가 이게 너무 기업 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러니까 프로토타입도 안 나왔는데 아이디어 단계에서 밸류를 50억이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너무 높게 잡힌 케이스에서 문제는 뭐냐면 요거 투자는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 투자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려웠다. 왜냐면은 50억 밸류 해서 뭐 한 3억 정도 받았는데 3억 이거 쏟아봤자 이게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밸류를 낮춰서 뒤에 또 투자를 받기는 뭐한데, 예. 왜냐면 그 전에 50억 받아놨으니까. 음, 하여튼 그런 케이스. 음.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적정해야 된다. 프리머니 밸류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헷갈려요. 프리머니 밸류, 포스트머니 밸류 헷갈려요. 그래서 기업 가치 얼마냐 하면 프리머니 밸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트머니 밸류는 뭐냐면은 프리머니 밸류가 예를 10억이라고 하고 투자 2억 받았어요. 그럼 포스트머니 밸류는 그 두 개 더한 거 12억이 포스트머니 밸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포스트머니 밸류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기업 가치 얼마죠? 하면 일반적으로는 프리머니 밸류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저번에 엑셀 시트 드린 거라서 그거는 이제 따로 하진 않고 스타트업 가치 평가 방식은 요거 이제 특강 때 한번 다루긴 했는데 한번 언급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가치 평가한다. 유사한 스타트업의 가치와 비교해서 그 스타트업의 과거 가치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 가치는 할 것이다. 수익가치 평가법이라는 것은 이 매출을 추정치를 잡아서 이제 평가하는 기업 가치고 자산 가치라는 거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같은 거. KPI 같은 경우는 뭐 회사의 성과 지표인데 유입자 숫자, 앱 가입 숫자 뭐 이런 거. VC 퀵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투자를 1년에서 투자금을 이제 넣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쓸 투자금을 넣고 지분을 한 20% 갖고 간다고 했을 때 회사의 가치는 얼마일까? 예, 그래서 투자금 먼저 세팅해 놓고 기업 가치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게 퀵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의 주식 가치는 아주 주관적입니다. 예. 왜냐면 재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한 이 정도 밸류해서 결국 이제 논리는 그 뒤에 끼워 맞추는 거죠. 음. 그래서 VC 퀵 밸류라는 거는 결국 오케이 회사에 한 3억이 필요해? 그럼 그 3억을 한 1년 쓴다 치고 우리한테 한 15% 줘라 하면은 3억은 포스트 머니 밸류 곱하기 15% 해서 이거 계산하면 포스트 머니 밸류 나오잖아요. 그럼 포스트 머니 밸류에서 빼기 3억 해버리면 프리머니 밸류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현재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이런 걸 계산한 게 아니고 니네가 이 정도 돈 쓰면은 성장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밸류 짧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필요할 일은 없는데 예.
앞에 이제 우리 엑셀 시트 하는 거는 나중에 별도로 코칭 시간에 따로 실제 회사, 대표님 회사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계산해 볼게요. 혹시 그 뭐 스마트폰에 계산기 있으면은 준비해 주시고 뭐 노트랑 연필 있어도 좋고요. 계산해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음. 대표가 9천주 갖고 있어요. 9천주 주식. 코파운더가 2명 있네요. 한 명은 700주, 한 명은 300주 갖고 있어요. 음. 자, 1번 문제. 이 회사의 총 주식 숫자는 몇 개, 주식 몇 주 있을까요? 총 주식. 13,000주. 어? 13,000주. 13,000주? 요렇게 봐야지. 요 1, 2는 이제 빼고 이 1,700주 1700주 아니에요? 나왔어. 예. 요거 딱 그렇구나. 요렇게 빼야지. 예. 코파운더 1, 코파운더 2니까. 그렇구나. 예. 네. 제가 또 그래서 1,700주. 보시면 만주 나오죠. 그죠? 네. 그럼 이 회사는 지금 현재까지 만주가 발행된 거예요. 그죠? 네. 예. 자, 저도 채팅창에다가 적을게요. 총 1만주 발행된 회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게요.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면 투자를 받을 때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 발행하고 대신 투자자가 돈을 내고 그 주식을 산다라는 말이 유상증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주. 지금 우리 회사에 만주가 있는데 1,000주를 유상증자로 발행할게요. 그러면은 대표의 지분율, 코파운더 1, 코파운더 2의 지분율은 어떻게 바뀔까요? 요것이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대표가 90%, 1이 7%, 2가 3%인데 1,000주를 신주 발행하고 나면은 대표는 몇 프로일까요? 대표는 81%. 81%. 81.8%. 다른 분들 계산해 보셨나요? 코파운드 6.3%, 음, 코파운더 2.7%. 네, 오케이. 자, 지분이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지분 희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투자를 받을 때마다 지분이 희석돼서 없어져요. 주식의 숫자는 그대로죠. 그래서 신주 발행 1,000주 해도 대표이사 주식 숫자는 9,000주 그대로인데 지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중이, 퍼센티지가. 왜 그렇냐면 처음에 만주 갖고 있던 것 중에 9,000주 해서 90%였는데 이제 신주 발행 1,000주 하니까 총 주식 숫자가 11,000주가 돼버리잖아요. 11,000주 중에 9,000주니까 이게 이제 지분 희석돼서 81%가 나오는 거죠. 네, 계산해보면. 그러면 이제 지분 희석된 만큼의 합은 어딨냐? 그럼 새로운 투자자가 그 지분을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의 투자금은 들어오지만 주주들의 주식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채권 같은 거 발행할 때는 이사회에 이렇게 그냥 결의해가지고 발행하면 되지만 주식 신주 발행할 때는 주주들한테 꼭 알리고 왜냐면 자기들의 재산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투자 받은 후에 주주들이랑 자주 이제 소통하면서 회사 만들어야 되니까. 자, 투자자와 소통할 때는 제가 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혹시
건지 아실까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14원 뽑을 때요? 예? 14원 뽑을 때입니다. 아니 이게 영화가 제목이 알던 건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브라이언 알아요? 영화를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마스터. 마스터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성기숙 대표님 보셨어요? 아니요. 예. 연재님 맞다고. 예. 이게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데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창업가 투자 유치하는 창업가는 연재님 봤다고 하네. 반드시 봐야 돼. 왜? 이 사람이 그냥 스포 안 하고 대략적으로 얘기할게. 사업가인데 이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어져요. 예. 이 장면을 보면 투자를 하고 싶어져요. 예. 연재님 홀라당 넘어갔다고. 예. 그러니까 예.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로 우리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사무실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소통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업하시거든요. 근데 투자를 못 받아요. 예. 왜? 이병헌처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사업만 잘하고 있으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면 투자해 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 마력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기술 기반의 이런 창업가들 투자를 잘 못 받아요. 기술은 정말 좋은데 말도 잘 이렇게 막 잘 안 되고 PT 같은 걸 할 때 그런 게 좀 약하니까. 예. 근데 그런 것도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업적인 역량에서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이런 투자자들이나 이런 걸 끌어들이는 마력을 갖고 있는데 사기꾼이지만 왜 진실되게 사업하는 우리 대표님들이 돈을 못 모을까? 그래서 한번 장면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될지. 음. 자, 거의 이제 끝까지 왔어요. 예. 팁을 제가 4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개별 코칭을 들어갈 거예요. 개별 코칭 하면서 오늘 이제 얘기 다 못했던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님의 사업을 갖고 이제 밸류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R 점검하고 다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이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럼 그건 프로토타입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작동돼야 됩니다. 예.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베타 버전 정도 만들었다고 치죠. 그럼 베타 버전 내에서 그렇게 많은 기능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면 그 서비스가 막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굉장히 작은 서비스를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 서비스를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뭘 읽어내냐면 여기다가 돈을 태워서 사이즈를 키우면 이게 그대로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어떤 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좀 부실을 하고 하면 여기다가 그럼 돈을 태우면은 그럼 이게 그대로 확장되면 일단 안 되고 그죠? 일단 보완을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금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떤 무리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앱 서비스를 만들든 아니면은 제품을 만들든 예, 일단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보여줘야 될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퀄리티로 만든다. 이게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앱으로 치면 우리가 앱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담겼지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아니고 되게 단순한데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앱 중에 뭐 지금도 이제 쓰지만 소모임, 우리가 브라이언이 이제 추천해서 쓴 소모임이라는 앱이 있었는데, 예전에 소모임이라는 앱이 엄청나게 디자인이 허접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왜 그랬냐면 작동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뭐 기능도 막 많지도 않아. 근데 소모임을 열 정도의 기능은 딱 있으니까 가입자가 늘어나고 했던 거죠.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을 넣지 말고 핵심적인 기능을 넣되 완벽하게 구현한다. 두 번째, 소통 능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소통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피벗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소통은 나랑도 하고 자기 자신이랑도 하고 팀원들이랑 하고 투자자랑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랑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랑 할 때 투자자한테 일방적으로 사업 소개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투자자가 재미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통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투자자한테 물어봐요. 이 모델이 혹시 이 모델 시장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하면 이제 네, 본 적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없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투자자가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참여하게 된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에. 그때 비로소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일방적으로 자기 사업을 막 쏟아내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왜냐면 투자자는 맨날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창업가가 이걸 툭 던지고 투자자가 이제 어떤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거나 의견 아니면 이제 조언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투자자한테 있으면 투자자가 그걸 기뻐해요. 예. 즐거운 거죠. 왜냐면 나도 이제 어떤 주관을 이야기하고 참여하게 되니까. 그래서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이 투자자가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능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사업을 잘 소개하는 능력이 아니다. 약간의 틈을 주고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빚이 되는 투자금도 있고 회사를 키우는 투자금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뭘 보시면 좋냐면 투자자도 창업가가 평가해야 됩니다.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사업 기회 좋다고 해서 뭐 투자하겠다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중에 누구는 엄청 피곤하게 하거든요. 최근에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네. 최근이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인데 몇 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 회사예요. 저도 이제 들어간 상태고 거기 이제 주주 중에 한 명이 뭐 매출 그다음 법인카드 내역서 이거 이제 딱 뽑아서 오늘 이제 어떤 이사회들이랑 주주들 미팅이 있었는데 저는 못 갔지만 그거 딱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단톡에 올린 거지. 예. 그 대표랑 이제 부대표 그 단톡에 같이 있지만 그거 보면은 막 짜증 나거든요. 그것만 툭 올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대표는 뭐 자기도 주주지만 근데 다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표는 무조건 지분이 많아야 되는데 이 대표 지분도 동등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부대표한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딴 마음 먹는 거지. 딴데 오라는 데 있는데 갈까? 네. 그래서 주주 중에 투자할 능력이 없는 주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검사하고 체크해봤자 회사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검사하고 체크해봤자 자본금 뭐 그 정도 되는 회사에서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해만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러면 빚이 늘어나는 투자금으로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빚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이 회사를 키우는 건 이제 이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제 지원군이 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옆에다가 둬야 돼요. 자, 네 번째. 투자금은 적은 자금부터 융통해야 됩니다. 왜? 제가 동갑내기 스타트업 대표인데 거기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대표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대표뿐만 아니라 대표들이 보통 성장하다가 어디서 이제 브레이크가 오냐면 번아웃이 오는 번아웃. 지치는 거지. 한 3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썼는데 이게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사업을 키워야 되는 그 부담감과 투자자에 대한 그런 상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투자 안 받는다. 이제 투자 안 받고 회사 키울 거다. 이 얘기하거든. 자, 뭐냐. 적은 투자금부터 융통시켜서 이 돈을 투자금을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을 서서히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채권으로 써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이게 채권만 써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채권 쓰고 나서 채권 상환 일자가 오기 전에 주식 같은 걸 발행해서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고 또 우리가 이제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 매출도 올려내면서 이제 채권 상환할 자금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주식 발행해서 이제 회사 자본 조금 더 늘린 상태에서 사업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비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억 3억 투자 받고 사업했는데 너무 딘 거죠. 뒤었어요. 돈에 너무 뒤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도 싫고 돈도 싫어. 그냥 우리가 일해서 벌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이제 성장이 많이 더뎌서 그래서 또 지쳐요. 그러면 또 결국 나중에 투자 받아야 되나. 근데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또 이 도돌이표물. 자, 그래서 돈이라는 것도 유통과 똑같습니다. 작은 것을 한번 유통을 제대로 시켜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유통. 한번 이렇게 우리 회사를 통해서 돈이 흘러가게 하니까 이 정도로 돈이라는 것은 무게감이 있구나. 이 정도 책임을 지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 유통을 서서히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출 규모도 키우고 조직원들도 키우고 하면서 회사가 크는 거지. 무턱대고 이제 돈 많이 받아서 하면은 정말 그 돈에 뒤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거 갚는데 잘못 받으면 우리가 주식하면은 그냥 폐업 해버리면 되는데 또 제대로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마음이 착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돈 빼주려고 해요. 착해가지고 좀 기다리시라고 알겠다고 투자하신 거 빼고 주식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이거 되도록이면 빼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년, 3년 동안 돈 갚느라 시간 다 보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투자금부터 융통하고 주식 투자금은 정확하게 실패해도 되는 돈이라는 것을 알리고 투자하게끔 하고 채권은 또는 이제 대여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지키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돈의 무게를 이제 배우고 투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규모를 늘리시라. 그렇게 얘기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강의 좀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개별 코칭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또 뭐 질문도 하고 맞춤형으로 우리가 또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